오늘 주제가 그 살인지몽, 살인의 꿈입니다. 예, 그것도 제가 지었습니다. 살인지몽. 한단지몽이 아니고 살인지몽. 그러니까 전필재 선생님을 통해서 조선시대 때 이렇게 이제 살인들이 어떻게 보면 집권을 다 하잖아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예, 전필재 선생님 뒤에 이제 살인파들이 이렇게 집권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으로 정치를 이야기하면 그 라인인데 그 라인이 뭐 동서가 되고 남인 북인이 되고 뭐 또 서론과 노론과 서론이 되고 결국은 이분들 전부 다 이제 그 훈구파는 없어지고 살인의 세상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아마 전필재 세상이 꿈꾸던 세상이 조선 초기에 아마 그런 생각을 안 하셨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또 뭐 연도도 안 맞을 수도 있을 거고 하지만은 참고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또 우리 전필재 선생의 어떤 생각들을 사상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 학자님들이 오시면은 전필재 사상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깊이 있게 못 들어가고 아마 일생을 돌아봤을 때 전필재 선생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구나 하는 거를 근거를 통해서 유추해보고 그 유추해본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극으로 만드는 작업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듭니다. 사실 이 살인지몽이라는 이 전필재 RR이 요거는 미나레 폰텐 사업단에서 유네스코 등재 기념으로 올해가 몇 주년입니까? 한 7주년 됩니까? 예. 유네스코 등재 기념으로 아리랑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하려고 했던 작품입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것도 그 예산이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각색을 더 해서 아마 기회가 있을 때 내년에 공연을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원고를 대본을 더 가져왔을 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하나, 뭘 어떻게 하나. 내가 2시간 동안 이거 없으면 이 강의를 이렇게 막 이끌어갈 말재주는 안 되고 그래서 뭐 같이 보자.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역사 공부하고 지역을 사는 사람인데 설마 이 대본 가지고 뭐 다른데 이거 해보자 뭐 이렇게 하실 분은 아무도 없으시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서 함께 느끼는 그런 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 절대 외부로 유출이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요거는 함께 아직 덜 완성됐습니다. 그렇고 저작권은 콘텐츠 사업단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다리를 좀 다치는 관계로 못 앉겠다. 양반식으로 제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자, 제가 한 장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조선 선비의 큰 스승 전필재 김종직의 삶. 어떤 극을 만든다든지 또 그분의 어떤 살아온 인생을 알려고 한다면 연대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대표. 틀린 게 몇 개, 1년 정도 틀린 게 좀 있긴 있던데 하여튼 요거 보면서 한번 전필재 선생이 살아온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필재 선생님이 태어난 시기가 1431년 세종 14년입니다. 그죠? 여기는 부북면 대동리라 했는데 제대리죠. 그죠? 제대리에서 강호 김숙자 선생의 3남 2년 중 막내로 태어났다 했는데요. 김숙자 선생님은 여러분 뭐 강의를 통해서 많이 아시죠. 그죠? 야은길제 정몽주 선생님 뒤에 이은 강호 김숙자 선생 다음에 전필재로 이어지는 그런 학문의 계통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살인파의 그 계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도 전필재 선생의 삶은 강호 김숙자 선생으로부터 이어받았고 김숙자 선생은 또 스승인 야인길재 선생한테 이어받았고 이렇게 그 스승의 어떤 사상을 이렇게 본인이 받아서 아들에게 전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 굉장히 똑똑했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우리 여기 제들이 가면 호랑이 이야기 뭐 많잖아요, 그죠? 그 조그마한 뭐 어떤 이야기 많은데 그때부터 천재적인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세 때부터 이제 부친에게 여러 가지 동명수지 뭐 이렇게 소학, 효경 이런 직접 배웠는데 특히 소학 부분에 굉장히 이렇게 중요성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죠? 소학 부분이 인간의 어떤 일륜적인 부분을 이렇게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큰 힘을 내려고 하면 인간의 기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인품과 그런 살아가면서 해야 할 도리 뭐 이런 소학적인 개념에서 아버지가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줬다. 그게 결국에는 그 위협을 받아서 제자 우리 김경필 선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게 수학을 먼저 배우라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셨죠. 그 뒤로 이제 16세 때 16세 때가 1446년 아닙니까, 그죠? 첫 번째 이제 가거에 낙방을 합니다. 또 보니까 일생을 보니까 뭐 삼수하셨더라고, 그죠? 두 분 떨어지실 때. 그래서 16세 때에 가거에 낙방하고 그때에 지은 백룡부가 또 유명한 그런 뭐 그 아주 필체가 좋은 글씨로 이렇게 극찬을 했는데 정장필 선생님 우리 백룡부 하면 시낭송도 하셨잖아요. 네, 그 어떤 내용입니까, 백룡부? 여기서 이제 과거에 떨어졌다는 말은 뭐냐? 네. 속과에 떨어졌거든. 속과. 속과를 학교를 네. 해야 그게 이제 성균관에 입학을 다니게 되고 네. 성균관에서 1년을 다니면은 과에 칠 수 있는 자격을 주는데 네. 자기는 종석이라고 하면 단 합격이 되고 네. 오면서 이제 지금은 없어진 그 한강유역의 제천정이라는 정자가 있었거든요. 네. 그 제천정에서 자기의 그 소감을 하나 이제 시를 적었는데 네. 그 시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비온 뒤의 산과 비온 뒤의 산과. 그다음에 눈이 온 뒤의 묘화는 바라보기는 시원하 그리기는 어렵다. 일찍이 뭐 시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사람들의 눈에 네. 들지 않을 줄 알았다면 네. 그 보통 이제 책에는 번역을 일어났어요. 일찍이 시인 그냥 그냥 일찍이 뭐 시인의 그 눈에 들지 않았다면 그냥, 차라리 연지로 네. 모란이라 그릴 것 보통 책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네. 우리 정경주 교수님은 그렇게 번역을 하면 김종직 선생님 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일찍이 시인의 눈에 들지 않을 줄 알았지만 어찌 그렇다고 연지로 모란을 그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김종직 선생님의 삶의 철학이 더 잘 나타난다 했는데 아마 그 뒷부분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인터넷이나 일반 그 번역 책자에는 보면 제가 말하는 앞부분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시를 서가 붙여놨는데 그때 이제 시험관인 김수원이라는 분이 지나가다가 이거는 단번에 딱 보고 김종기 선생의 시락한 걸 알고 이 시를 보니까 나중에 대제학을 할 인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김종기 선생이 시험에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2년 후에 영산 훈도로 세종대왕이 제수를 했다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장훈 선생님이 또 문화가 있는 날 때 또 김종식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도 일반 대중들에게 또 강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백룡부를 듣고 고백룡부가 이 백룡부구나. 근데 그렇게 그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16살 때부터 좀 남달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거 시험에 대한 어떤 그 해상이라 할까 뭐 그런 부분이 좀 포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백룡부 시 안에는.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시면 21세가 이제 문종 원년입니다. 그죠? 우리가 조선시대 때 왕분들이 이렇게 쫙 그 시대를 알아야 되잖아요. 시대. 이분은 어떤 시대에, 그 시대를 한다면은 왕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몇 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종 대왕 다음에 이제 문종 때, 문종 때, 창녕인 조계문의 딸과 결혼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창녕 조씨라고 이렇게 하죠. 21살 때 결혼을 합니다. 다음에
26세 때 1456년입니다. 1456년 세조 2년. 예. 그때 아마 그 부친이 강원 김수학 선생이 돌아가시고 이제 여모살이라 하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3년상을 치르고 그때 또 여러 가지 또 편찬 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때는 과거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예. 요때 아마 그 2차 과거 시험에 또 그 문과에 낙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6세 때. 예. 2분 떨어집니다. 그때. 예. 그러니까 글씨체가 조금 너무 남달랐다든지 어떤 생각 자체가 일반 그 조정의 관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죠? 뭔가 좀 버거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16살 때 백령부를 지은 그런 실력이라면은 아마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때 이제 26세 때 다음에 27세 때 그죠? 1457년 세조 3년 때 지금 조의제문을 지었다는 예. 지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조의제문 시기가 1457년.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불만이 있어가 적은 것은 아니고 아마 집에서 아마 강호 김수학 선생이 계속 과거 시험에 나가라 부모님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예. 자기는 세조가 마음에 안 들어 하여튼 그죠? 이게 이제 세종 다음에 문종의 그 아들이 세종의 첫째 아들이 문종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문종이고 문종의 그 아들 단종 단종의 이제 왕위를 이렇게 주는데 그때 아마 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이 조의제문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것에 대한 그 굉장히 많은 신하들이 말은 못하지만은 이게 일륜의 법칙에 어긋난다 해서 많은 그 신하들이 그 불만을 많이 품고 있었을 시기입니다. 그때가 아마 그런 촌에 있지만 밀양에 이렇게 진필 선생이 계시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다 듣겠죠. 뭐 아버지한테도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과거 시험은 별로 보고 싶지 않았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조의제문을 지은 때가 27세 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세조가 그래 싫다 하면서 왜 세조 때 간직을 하려고 과거 시험을 치노? 그런 공격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전필재 선생을 그 연구하시는 학자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 꼬투리 잡으려고 하면 많이 꼬투리 잡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그거까지는 좀 약하지 않나. 예. 근데 왜 세조 때 시험을 치가지고 간직에 나가려고 했는가? 예.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럼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후자가 좀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고래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언제까지 이게 초야에 묻혀가지고 이제 장성했는데 27살 되도록 조정을 요구하고 이래 할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과거 시험 쳤다. 과거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바른 말 안 했다. 세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꾸준하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분이 정재 선생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래 했고요. 실제로 세조한테 못 배워서 그 지방 한직으로 또 많이 물러나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종 때 와서 아마 정재 선생이 학문들이 꽃을 피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근데 이게 지금에 있는 학자들이 비판하는 게 그것도 하고 비판하지만 그때 당시에 또 강해군대 허균 선생도 홍길동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러면 세조 때 그걸 싫다 하면서 왜 그때 간직을 해가지고 그걸 했느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허균 선생의 그런 글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지나 똑바로 하지. 허균 선생은 지도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이게 오지가 잘리는 그런 역을 당했습니다. 그죠? 뭐 자기는 잘 살았는데. 근데 글을 그렇게 남겼더라고. 그게 지금 후세에 계속 그걸 보고 인터넷에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자기도 자기 조카가 아는 사람과 입시 부정을 저질렀어요. 그때 요즘도 입시 부정도 컸지만 그때 당시 입시 부정도 굉장히 컸거든요. 소녀시대 때. 진료가 관리 감독하면서 자기 조카를 이렇게 시험에 합격시켜가지고 그게 적발되는 바람에 자기도 흑윤도 간직이 물어나고. 근데 그때 당시 유교 사회에서 굉장히 좀 이단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막 불교를 숭상하고, 그리고 또 서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또 가무를 또 많이 즐기고 뭐 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굉장히 그 시대에 태어나기는 좀 지금 태어났다 하면 굉장히 좀 시대에 맞겠는데 그 흑윤 선생은 그 시대에 태어난 것이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 전필재 선생을 너무 신랄하게 까놨던데 그거는 좀 잘못됐지 않느냐.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자기가 못 이루는 세상은 전필재 선생이 그래도 들어가서 우리 살인파들이 지방에 있는 살인파들이 중앙정계에 이렇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 살인파의 중조, 뭐 시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DJ하고 와이스가 박정시대 때뭐 국회의원하고 노무현 네. 지금 아 그렇네. 문재인 다그 독재시대 때 하고 고시했어요. 아 그렇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지금 왕한다고 자기 시험 안 쳐야 됩니까? 시험 쳐야지. 근데 흑윤이가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우리 그 문재인 정권 때 뭐 한국당 계신 분들 다 하고 그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 신념만 안 버리면 될 것 같아. 신념만. 예. 그래서 전필재 선생은 그 신념이 계속 변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26세 때 하여튼 이제 과거 시험에 이제 급제를 해서 여기 27세 조이점을 짓고 29세 때 세조 5년에 문과 쪽에 급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년시에 급제를 해서 성정원 이때 성정원이라고 한다면 뭡니까 그 지금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 비서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정원에서 건지 부정사 뭐 일단 그 안에서 이제 공무원이니까 말단 직으로 이렇게 들어갔겠어.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 그러니까 그 왕명을 이때 출납하는 문서를 관리하는 그런 곳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뭐 글을 잘 지으니까. 다음에 여기 이제 41세 때까지 나와 있는데 주로 이제 34세 때 그러면 1465년에 아닙니다. 33세 때 죄송합니다. 33세 때 1464년에 이때 이제 세조 10년이거든요. 세조 10년 때 이때 좀 그 세조와 좀 마찰이 생깁니다. 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교 국가에서 그 이제 불교 잡학을 세조가 그때 당시에는 조금 이렇게 뭐 많은 거를 또 이렇게 뭐 앞서 나갔다 하면 또 좋은 말이고 하여튼 뭐 불교를 좀 이렇게 장려하는 것이 좀 많았습니다. 불교를 장려하고 잡학을 이렇게 좀 많이 널리 알리려고 했는데 전필재 선생은 잡학과 그런 거는 우리 선비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세조한테 좀 못 비게 됩니다. 그죠? 사실 세조가 유교 국가에서 불교를 이렇게 조금 가까이 한 이유가 자기 가족들이 뭐 절에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또 지인 제도 있고 그러니까 뭐 자기 왕족들이 전부 다 불교에 이렇게 기해서 자기 죄를 이렇게 씻고 하는 게 많이 좀 성행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시 성녀가 궁에 돌아와서 뭐 법회를 진행하고 이거는 이룰 수 없는 일인데 그것도 이제 허용이 됐던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전필재 선생님이 볼 때는 굉장히 못마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른 말을 하는 바람에 34세 때 이제 이때 쫓겨납니다. 그죠? 이때 쫓겨나는 게 어디로 갑니까? 그때 34세 때 경상남도 병마사 울산으로 그때 제가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465년에 그러니까 이제 지방 한직으로 쫓겨나는 거죠. 이제 종육품 병마사를 간다면 이제 군사들이 이렇게 관리하고 문서 만들고 하는 그런 직입니다. 울산으로 쫓겨났다가 35세 때 그죠? 35세 때 1466년에 세조 12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함길도 쪽에
그 시족 세력들이 있겠죠. 그죠? 계속 남아 있는 그 부분에 그 백두산 밑에 그쪽 부분은 아직까지 이게 관료적인 어떤 정치가 이렇게 파급이 좀 덜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이시해라는 자가 호족 정치를 계속 해왔던 사람인데 이 세조 때 이제 그런 거를 개편하기 위해서 중앙 관료들을 그쪽에 보내서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불만을 품고 이시해라는 자가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죠? 난을 일으키니까 어떻습니까? 뭐 국가에서 난리 났겠죠. 그리고 자꾸 하는데 그 험한 산에서 그 사람들이 그 이시해가 자기 그 호족들을 이끌고 막 군사를 일으키니까 굉장히 이게 수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예. 이때 이제 그 병마나 뭐 이렇게 군사를 모집하는 역을 김종지 선생이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조금 이제 다시 중앙정계로 복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전필 선생한테는. 자기는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전필 선생은. 예, 그래서 모집을 해서 이시의 난이 탄압이 됐습니다. 요때 이시의 난 때는 우리 그게 아마 오는데 유자강 잘 들어보셨죠? 예, 유자강이 여기 인물로 이제 이렇게 전필제와 대립하는 인물로 원래 대립을 했고요. 유자강이 또 굉장히 큰 공을 씌웁니다. 이때. 예. 타고난 인물입니다. 원래 유정항이가 집안 그 궁지기에서 예? 궁지기로 들어가서 그 승승장구해서 뭐 최고의 자리를 오르는 그런 인물입니다.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그죠? 서울 출신으로 서사 출신도 아니고 서울이라 하면은 당시에 그 첩의 아들이 아니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의 아들이었죠, 그죠? 자기 아버지가 이제 종하고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뭐 신분상으로 보면은 그때 뭐 거의 뭐 사람으로 안 치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죠? 그래 가고 이렇게 시험 치기 자체가 힘들고 문과는 아예 뭐 하지도 못하고 기껏해야 이제 문과 정도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유장하이가 그 실력을 발휘해서 들어가고 또 세조한테 이 이시의 난에 대해서 이게 고변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전략으로 하면 된다. 그래는 그게 먹히게 붙어요. 그래서 세조가 이제 총회를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총회를 하게 돼서 이제 뭐 정오품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고 이제 군사들 이렇게 모아서 하는 뭐 종랑까지 올라가서 유자강이가 그때부터 이제 조정에 있던 한 명의 훈구 세력들하고 결탁을 하게 됩니다. 훈구 세력이 누굽니까? 우리 한 명의 이극돈 이런 분들이 그때 정권을 잘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라 한다면은 우리 그 세조가 단종왕이 창탈할 때 1등 공신 아닙니까? 네? 1등 공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사육신들이 이러한 역적을 모의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또 세조한테 알린 인물이고 그 사육신 하면 우리가 역사책에 배웠던 뭐 성삼문, 박평년, 뭐 이계, 유흥부 뭐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참 대단하다. 그때 당시에 그 겁이 나가지고 예? 아무도 이야기 못 하는데 그 사람도 바른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뭐 바른 말 하기 전에 바로 그 뭐 세조를 그냥 단칼에 베으려고 했죠, 그죠? 그 세조가 이제 즉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중국에 그 사신이 오니까 이제 연회를 베풀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연회를 베풀을 한다 하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앞서 말했던 그 사육신들이 모여서 이때 기회에 저놈을 쳐자. 그 저놈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왕이라고 보기 않았기 때문에 왕위를 찬탈한 저놈을 치고 원래 왕을 복귀시키자. 단종을 다시 복귀시키자 이렇게 해서 모의를 하는데 그 어느 사이든지 그 중에서 모의하면은 그게 모의 핸드로 끝나면 되는데 또 밀고자가 있습니다. 밀고자. 우리 민항이도 독립운동할 때 우리 구영필 같은 사람, 예? 그 우리 윤세주 열사가 폭탄 들고 밀양 왔을 때 밀양 오는데 그 구영필이가 또 밀고를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참수했던 김지리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리라는 사람이 그걸 또 밀고를 합니다. 한 명이한테 이야기를 해서 또 세조가 입에 들어가고 그래서 아예 그 연회를 아예 취소를 시켜보죠, 그죠? 연기를 시켜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문이 시작되겠죠. 그때 해외한 사람 다 불러가지고 국문이 시작되고 이렇게 그 중에서 벼lun금을 하려고 했던 직접 그 칼을 들고 이제 이 옆에 경호 실장경입니다, 그죠? 경호 실장으로 유흥부라고 알고 있는데 유흥부 그분은 직접 칼로 가지고 그 연회장 때
옆에서 이제 경호를 하다가 칼로 이렇게 치려고 했던 분이거든요. 실제 국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세조 때 국문에서도 당시 같은 망나니를 치기 위해서 죽이지 못한 게 한스럽다. 예. 그리고 우리 본왕, 본왕을 이렇게 추대하려고 했다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단한 기계입니다, 그죠? 그래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냥 막 능지처참보다 더 심한 그런 고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 뒤에 또 어떻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을 살생부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한 명이가 그죠? 궁굴로 돌아오는 오른쪽 문 왼쪽 문 해가지고 막 다 몰살시키는 이건 뭐 역사 그 우리 드라마에도 많이 넣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러한 가정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일 선생이 이제 그런 아버지님한테도 듣고 여러 가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조를 바라보는 입장이 전주일 선생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죠? 하지만 자기가 간직이 있으면서 자기가 꿈꾸던 세상을 항상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간직 도로기 전에 적었던 조의제문화는 그를 가슴 속에 품고 아마 어떤 우리들의 세상이 올 것이다. 백성들이 원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아마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35세 때 그 이시해를 이렇게 진압을 하는 공으로 다시 이제 복직이 됩니다. 지방 한직에 있다가 그게 36세 때 1467년대입니다. 그죠? 세조 13년에 홍문관으로 돌아옵니다. 홍문관 수찬이 되는데 내 수찬은 조금 이제 뭐 지금 따지면은 이제 우리 밀양시청 보면 이제 한 개장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수사로 있다가 수찬이 돼서 궁중에 이게 문서도 관리하고 이제 왕이 직접 자문하는 기관입니다. 홍문관이 발음만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뒤에는 홍문관 은교도 되거든요. 그죠? 홍문관 은교 때 살인파와 훈구파가 굉장히 이렇게 대립하는 시기인데 그때 아마 김경필 선생이 신경관으로 돌아와서 있다면서 전필 선생한테 좀 삐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홍문관 은교를 하는데 왜 선생님은 그 발음만 안 해주냐고 저 훈구파 저 받아 저 새끼들 저래 날뛰는 게 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서로가 조금 이견이 있었거든요. 그 시를 보면 나중에 시를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시를 보면은 전필 선생이 좀 뭐 밑에 제자가 이야기하니까 뭐 등달아 가지고 그래 저거 막 저것들 막 이렇다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둘러서 이야기하지 나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다.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아주 차분하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그 그것만 가지고도 그 시를 가지고도 뭐 김경필 선생하고 우리 전필 선생이 헤어졌다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헤어진 이야기고 뭐 스승과 사제지간에 충분히 그런 글들은 주고받으면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 결국은 뒤에 전필 선생이 밀양으로 왔을 때 김경필 선생이 밀양 찾아오잖아요. 또 배우고 갑니다. 뭐 배우고 가냐면 또 수학 배우고 갑니다. 예. 그런 걸 봤을 때 모르는 분들이 뭐 둘이 헤어져 가지고 안 좋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충분히 서로가 의견을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36세 때 그래서 이제 정계에 직접적으로 이제 홍문관 수찬이 되어서 왕의 자문역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할 수 있던 그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하지만은 이제 41세 때 세조가 들어와서 1471년에 이제 상소를 내죠, 그죠? 모친을 복양하기 위해 사직을 냈어. 고향으로 가겠다 하니까 그때 아마 함양 군수 자리가 아마 비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양 군수로 이렇게 간수할 때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가지고 그죠? 부모님을 옆에 두고 복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 기간에 그러니까 36세 때 홍문관 수찬하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시의 난 때문에 유자강에는 굉장히 막 엄청나게 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전필 선생님보다 더 높은 간직이 올라갑니다. 근데 41세일 때 이게 함양구수로 내려오는데 유자강은 뭡니까? 감찰사가 돼가지고 경상도 감찰사가 돼가지고 내려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함양에 이제 감찰사는 이제 지방을 다 이렇게 도니까 전필 선생보다 좀 많이 높잖아요. 그래서 전필 선생이 탁 보니까 지인간지가 어떤 내려오는데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 전필 선생이 유자강이가 서자 출신이기 때문에 신분사회에서 시사 출신이기 때문에 무시했다 이런 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선필 스님은 그래 단순한 사람 아닙니다, 그죠? 왜 미워했겠는가 한번 생각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 이시에 난 공유로, 이시에 난 때 진압한 공유로 유정왕이도 굉장히 떴잖아요. 그때 또 무슨 사건을 일으킵니까? 남이장군, 영모, 모함 사건을 일으킵니다. 남이장군이라 한다면은 그 왕족의 그 사이 아닙니까? 그죠? 사이 출신인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보니까. 예? 똑똑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자기가 지은 시를 가지고 남이장군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지고 막 예? 실전에 강한 사람 아닙니까? 막 공을 20살 때, 남이장군은 20살 때 그 정도 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유장왕에 보니까 그게 또 그 지가 클라크 자기도 이제 무신 출신인데, 예? 군인 출신인데, 남이장군 보니까 저거 너무 센 거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남이장군하고 한명희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남이장군이 나이는 어렸지만 뭐 영의정, 형조 판소까지 할 정도니까 20살 때 형조 판서 정도 할 거면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똑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명희가 딱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것도. 유장왕이도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영모 사건을 일으키는데 남이장군이 그 지었던 글귀가 제가 요 안에 극본 안에 있는데 하여튼 남아일은 20살 때 세상을 이렇게 뭐 배우고 이렇게 뭐 큰 일을 해야 된다는 한자를 덕으로 만들어가 나라를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이렇게 왕한테 해서 이 남이가 이거 지금 왕권을 지가 왕 되려고 한다 이렇게 그때는 그런 식이 통하던 시기였습니다. 막 수입 소문이 막 퍼져나갑니다. 결국은 그게 이제 치조를 받으면서 그런 게 이제 들으니까 남이가 이제 영모 사건으로 이렇게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죠? 전필재 선생이 그걸 또 보고 있으니까 기도 안 찹니다. 그래서 유장왕이가 전마는 안 되겠다. 참 저 간사한 놈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정에 와서는 그 한명이나 육동과 어울리면서 우리 그 자기 같은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통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도는 사람보다는 이제 권력에 이렇게 공을 세워가지고 했던 후구파들하고 자꾸 친하고 이러니까 한명이는 뭐 이렇게 글 재주가 없었잖아요. 근데 공신으로 이렇게 뭐 예의전까지 되고 이렇게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못 맞았기 때문에 함양 군수로 있으면서 유정왕이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제 뭐 내려와가지고 이제 고향에 내려왔다고 이제 어깨 한번 죽겠죠, 그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김종신 선생이 피하잖아요. 저번에 우리 답사 갔나요? 그래가지고 그 보기 싫어서 숨었던 곳, 피신했던 곳을 해가지고 그 유적지로 지금 함양에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이염대라고 해서 예. 유정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꼴 보기 싫다고 사또는 그 있어야 되는데 사또가 그냥 보기 싫다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그냥 뭐 저 산에 경치 좋은 데 가가지고 뭐 소일거리 하러 그냥 피신한 겁니다. 예. 그래 하고 유정왕이 또 오니까 이제 사또는 없고 자기가 어디 학사로에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글을 남깁니다. 학사로에. 좋다면서 이제 학사로에 현판을 한 개 딱 적어가지고 글을 한 개 남기는데 그때 이제 그 돌아가고 난 다음에 우리 김종신 선생님 그걸 봤죠. 그걸 보니까 이제 뭐 그걸 보고 어디 미친한 놈이 이런 데 와서 글을 남기느냐 하고 불사를 없애봅니다. 그냥 대단한 어떻게 보면 기계고 그럼 뭐 상관도 필요 없어요. 뭐 김준 선생님한테는 사람이 인간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아마 그리 하지 않겠느냐. 그게 이 서자 출신이고 신분이 미친한 놈이 어디다가 이거 그러나노 단순한 생각보다는 유자강이가 그동안 해왔던 행실을 보고 그렇게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불살난 걸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 단순하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유자강이가 했던 그걸 봐봐라고 그거. 아무 상관없는 남이 장군을 그 모략해가지고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데에 불만을 품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다시 또 그 함양군수에다가 있으면서 지방직에 한 12여 년 동안 있는데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죠. 특히 함양군수로 있으면서 뭡니까? 함양군이 차도 안 나는데, 그죠? 차세를 내고 있어요. 차세를. 그러니까 보고 관리가 또 보니 이제 사또가 보니까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럼 차를 심자 차라리. 그러니까 이 차를 사기 위해서 다른 걸로 이렇게 뭐 다른 지방에 가면 사오고 이랬더라고요. 함양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함양 군민들을 생각해서 차를 직접 재배하는 방식을 배우고 차를 직접 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록이 지금 함양에 가면 나와 있고요. 그런 기술도 우리 민항에서 가져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민본 정치다. 이게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정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또 삭이 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판이 좋았어요. 그죠? 전별 선생 때는 뭐 아주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들도 크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그 군수직을 수행을 하고 또 선산 군수, 자기 고향 쪽이 아닙니까? 본관 쪽 아닙니까? 그죠? 선산 군수로도 이렇게, 군수로 가서 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 기간에 이제 정여창, 김경필과 같은 여러 가지 뛰어난 젊은 제자들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었죠. 아마 지방지에서 조금 한가로운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막 이렇게 점철 선생을 찾아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직을 하게 되죠, 그죠? 이제 성종 때니까 46세 때, 그러니까 1476년도 성종 7년에 아까 갔던 성문원, 이제 성문원이라 하죠, 그죠? 성문원은 외교 문서를 좀 관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거기서 이제 복직을 하게 됩니다. 선산부사는 함양부서하고는 그 뒤입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또 내려갑니다. 이제 어머니를 보기 위해서 어머니가 또 위독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선산부사로 1479년에 성종 10년에 가서 어머님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어머님 사망이 79년에 하고 또 그때 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1482년에 또 아까 창녕 조씨 부인이죠, 그죠? 성종 14년 부인이 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픔을 이 시기에는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사망을 한 다음에 이제 다 마치고 51세 때 그러니까 1481년 정도 되겠습니다. 82년입니다. 그래서 홍문관 은교로 성종이 부릅니다. 전필체 선생을 51세 때. 그래서 이 은교를 하면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성종의 총애를 받게 되죠. 총종한테 직접 자문하는 역할이니까 그렇게 해서 간직 생활을 하면서 이때 훈구파와 살인파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그런 또 역할을 또 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5세 때는 거기 자료에 있네. 1484년 성종 15년 때는 성종은 도성지도 하고요. 또 2조 참판까지 제조됐습니다. 2조 참판. 2조 참판하고 이때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세상이 됩니까? 신비대 선생이 사림에 있던 제자들, 사림에 있던 좀 학식 있는 사람들 많이 끌어들입니다. 이 정도 위치인데 뭐 홍문관 은교하고 성종은 도성지 2조 참판 정도 하면은 굉장히 많이 끌어들이고 또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자기 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정여창, 우리 김경필, 우리 김일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제 같이 문화에 이렇게 간직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때 이때 이제 이 스승의 뜻을 잘 모르고 아까 김경필 선생이 이야기했던 거, 왜 저 잘못하는 걸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 안 해주시냐고 뭐 이런 식의 이렇게 어필도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55세 때 그죠? 1485년 55세 때 결혼합니다. 저번에 우리 갔을 때 결혼하는데 55세 때 결혼을 해서 아들 낳죠. 그때 문국정의 딸, 문국정이 그때 정오품이었다 하더라고요, 그죠? 문국정의 딸과 재혼을 합니다.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재혼. 이때는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에 아들 숙련이 얻었는데 지금 아들 숙련에 대한 게 지금 그 생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마 그때 알리기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 친척이나 후손들이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그 견학 같은 그곳에 이제 한참 뒤잖아요, 그죠? 한참 뒤에 그쪽에 머물러서 이제 종갓집으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과연 이 아들 숙련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궁금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뒤에도 이제 1486년에 예문관에 또 제학으로 또 이렇게 예문관 제학이라 한다면은 예문관 모든 이제 이렇게 학문들을 집대성하는 그런 분야죠, 그죠? 이때 아마 동지 여지 성남 우리 그 밀양 이야기 수산제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밀양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동지 여지 성남에. 이때
직접 적으신 건 아니지만 이제 위에 분이니까 밑에 관리들이 적은 걸 갖다가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예. 이때가 55세 때 그죠? 1486년 56세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에 지금 수산재란 이야기도 나오고 삼국시 때 만들어진 뭐 이렇게 그때 아마 이렇게 문장이 다 완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또 뭐 전라도 감찰사도 1487년에 좀 했고요. 또 59년에는 다시 복직을 해서 뭐 병조 참판, 공조 참판, 형조 판서까지 이렇게 역임을 합니다. 성종 때. 이렇게 하시다가 그래서 성종 임금이 굉장히 성군인 것 같아요. 우리 조선시대에 성군을 한다면은 성종을 들더라고요. 뭐 세종은 당연히 들어가고 성종, 또 숙종, 그다음에 그 영종, 정조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이 성종 임금이 굉장히 성군이 아닌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죠, 그죠? 그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뭐 별로 친하면은 우리 전별선 성격 가지고 성종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마 옛날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했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 이 성종 임금이 이렇게 적절하게 훈구파와 살인파를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뭐 탕평이라 하죠, 그죠? 탕평 정치를 제일 잘 쓴 왕이 아마 영조대왕인데 아마 성조대왕도 적절하게 이렇게 잘 해서 잘 이끌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2세 때 이때 고향으로 내려온 시기가 이때죠, 그죠? 이때 이제 고향으로 내려온 시기가 3년 전에 내려왔습니다. 89년도 여기에 뭐 내려오고 90년도인가 그렇게 내려옵니다. 1490년에 이제 밀양으로 이제 병이 자기 지병이 좀 있어서 고향 밀양으로 돌아오는 건데 59세 때네요. 59세 때 고향 밀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나이를 보면 굉장히 그래도 오래 사셨다 한번 합니까? 이제 단갑을 넘었으니까 그죠? 고향에 내려와서도 제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때 또 강연도 펼치고 도하게 몰두하고 또 영남로에 올라서 검문고도 켜고 또 시도 옳고 뭐 많이 했던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2세 때 이제 그 명바라와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다 했는데 아마 그게 본인 집에 있는 재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아마 성종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내가 매우 슬프다. 선비들이 기강을 잃게 되니 내가 김모가 죽어 김모라고 하는 건 아마 그 전필재 선생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전필재 선생이 죽어서 선비들이 기강을 잃게 되니 그럼 기강을 잃다 하면 왕이 이렇게 결정할 정도면은 굉장히 전필재 선생이 선비들을 잘 이끌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매우 슬프다 해서 이렇게 조예를 정지할 정도입니다. 그죠? 슬프게 이렇게 왕이 슬프게 이렇게 했다면 그때 그 위상이라든지 인품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충공이라는 시호가 내려진 거는 한참 뒤죠, 그죠? 숙종 때 150년 뒤인 것 같아. 이때보다 숙종 때 이렇게 문충공으로 넘어갔고 그 전에 150년 동안은 뭐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충공으로 올린 시기가. 그럼 문충공 올리고 난 다음에 지금 5년에는 지금 못 들었잖아요. 5년은 그때 언제 우리 그걸 했죠? 5년은 언제 설정을 했습니까? 그것도 강해군 때 했지. 그러니까 지금 역사를 보면은 지금 이제 강해군 이후에 지금 몇백 년 지났습니까? 지금 강해군 이후에 한 350년 1600년대 아닙니까? 우리 강해군이 1600년 초니까 350년. 그러면 이제 지금 논의가 돼도 될 것 같아 이제. 그 5년 안에 뭐 10년을 해가 늘려주든지, 우리 전별 선생의 그 위상이라 한다면은 이제 아마 그런 거를 지금 우리가 수업 받고 또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필재 선생의 삶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일대기. 그 연도가 이렇게 딱 정확한 거는 1431년에 태어나셔서 199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1492년에 돌아갔습니다. 예. 요것만 하면 그 전에 이제 그때 왕은 세종 때 태어나가지고 성종 때 돌아갔었다. 예.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우잖아요. 나는 애들 왜 저래 외우나 했더만은
헷갈릴 때가 있어. 그래서 대승대세 문단 요때구나. 요게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대왕에 걸쳐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해왔고, 그런데 뭐 세조한테는 그렇게 뭐 큰 간직이 안 올랐습니다. 그죠? 발음만 하다가 쫓겨나고 다시 복직하고 뭐 이렇게 했고, 그런데 유자강은 5대에 걸쳐서 호의호식을 했습니다. 그죠? 5대 맞습니까? 자, 제일 처음부터 세조, 문종, 그죠?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6대네. 6대에 걸쳐네. 와, 대단합니다. 6대에 걸쳐. 유자강이라는 이름이 계속 살아남습니다. 연산군까지 있는데, 그죠? 중종방정까지 있네. 예, 중종방정까지 있어. 그럼 몇 대입니까, 도대체? 완전히 뭐, 그렇게 살아남기, 우리 정치사에 그래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 걸쳐서 못 살아남습니다. 예. 와, 이 중종방정, 연산군한테 또, 연산군한테 밀고 해가 무오사를 일으켰잖아요. 무오사. 자기가 좀 하는 이국돈 이야기를 듣고 무오사를 이렇게 연산군한테 이야기해서 일으켰는데, 그때 신임을 받아놨고, 또 이제 연산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중종 반정을 일으킵니다. 임사홍이 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간신들은 역시 간신들이다. 예, 조선의 5대 간신 중에서, 뭐 이완용이는 당연히 들어가고, 다음에 금방 이야기했던 우리 유자강, 그다음에 임상홍 그죠? 간신 중에 또 간신 아닙니까? 이거 세 사람 말고 두 사람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극돈이라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3대 간신을 고르습니다. 예. 그래도 유자강이가 결국 이제 유배를 가는데 이제 복권이 돼야 됩니다. 복권이 되잖아요. 그래도 복권은 그래도 우리 전필재 선생은 복권이 숙종 때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 돼서 숙종 때 이렇게 문충군의 식으로 받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자강은 언제 복권이 됩니까? 예, 언제 복권이 되냐면은 우리 조선이 망할 시점에 이완용에 의해서 이완용이 최종 결정을 해줍니다. 복권을 시켜줍니다. 이극돈이 하고 전부 다. 간신은 간신을 알아보는 겁니다. 예. 또 우리 유자강 또 후손들이 있으면 나는 극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극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 제 강의 자료 한번 봅시다. 예. 12시까지이기 때문에 뭐 시간 1시간 남기 때문에 1시간 딱 적당했네. 보통 강의하면 쉬다가 합니까? 5분 쉽니까? 딱 맞네. 그럼 5분 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여기에 전필재의 일대기를 한번 극화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